한 소년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소년의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있는지 축 늘어져 있었고 야, 너 여기서 뭐해? 위험해. 도윤이 다가가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어요. 어린아이의 눈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장례식 맞죠?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기 전에 서울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버텨야 산다가 삶의 규칙이 된 세대에게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였죠. 그 시대를 버텨낸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단단해졌고 어떤 이는 더 차가워졌어요. 강도윤은 중소기업 태성정밀의 임원이었습니다. 45살 공장 라인과 거래처 사이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 직원들 앞에서는 늘 엄격하고 깔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었지만 그의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 남으면 도윤은 늘 같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곤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버린 거지. 이 말은 도윤에게 주문 같은 것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되뇌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마다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윤은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며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시계였어요. 시계줄은 이미 여러 번 교체했지만 시계 뒷면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니셜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은 끊어도 피는 못 끊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몇 년 전 요양원으로 떠났어요. 도윤은 매달 요양원비를 송금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동이체로 설정해 놨죠. 그렇게 하면 돈을 보낸다는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직접 보내는 부담은 덜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도윤은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을 피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주고받을 때 도윤은 적당히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같은 말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볼 때면 도윤은 늙어 보이는 자기 눈을 피했어요. 거울 속 도윤의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도 자꾸 아래로 내려앉았어요. 웃는 표정을 짓기가 어색해진 지도 오래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진짜 웃음을 잃어버린 게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분기 실적을 검토했고 오후에는 현장 점검으로 공장을 돌았어요. 기계 소음과 작업자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인 공장 안에서 도윤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도윤의 책상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납품 계약서, 품질 보고서, 인사평가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제하는 일이 도윤에게는 안전망 같은 것이었어요. 생각할 틈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과거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쯤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거래처 쪽이면 내일 오전에 연결해 달라고 해. 아닙니다, 상무님.
병원에서요. 그 순간 도윤의 펜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원이라는 단어에는 불길한 예감이 따라왔습니다. 뭐? 요양원 쪽이요? 비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도윤은 하고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 아래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왔거든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하고 친척들을 만나야 하고 상주로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역할을 회피해 왔는지 지금 와서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은 요양원 면회실에서의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버지는 도식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라고 물었고 도윤은 형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답했었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식장의 특유한 냄새가 도윤을 맞았습니다. 국화와 소독약 그리고 싸구려 커피가 뒤섞인 그 냄새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윤에게 익숙해진 것이었어요. 친구들의 부모님, 회사 동료들의 가족.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상주 완장을 찾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과 굳어진 인매가 그랬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형들. 모두들 그래도 내가 제일 든든하다. 이제 집안의 어른이 됐네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 짐처럼 들렸어요. 도윤이가 효자지, 요양원비도 꼬박꼬박 보내고 고모의 말에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도만 해왔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진짜 효도는 시간을 내어 얼굴을 보는 것이었는데 도윤은 그걸 계속 미뤄왔습니다. 빈소 앞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기억하는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언제부터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두 아들이 등을 돌린 뒤부터였을 거예요. 조문객들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지인들. 도윤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같은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빈소가 잠깐 비었을 때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도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소년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소년의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있는지 축 늘어져 있었고 소년은 턱 끝까지 눌러 쓴 낡은 야구 모자를 꽉 쥔 채 울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뭐해? 위험해. 도윤이 다가가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어요. 어린아이의 눈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장례식 맞죠?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강도윤 상무님도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딱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소년.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너 누구야? 소년은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요. 강하준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 동생 할인이. 오늘 여기 안 오면 저희 갈 데 없어요. 강 씨 성을 듣자마자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전 지워버렸던 기억이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친형 강도식의 존재. 그 형을 도윤은 가족에게서도 자기 인생에서조차 의도적으로 지워버렸거든요.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왔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랑 형제라면서요. 소년의 말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소년의 작은 몸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등에 업힌 동생은 미열 때문에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 이름이랑 회사 이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처음 듣는 거였어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장례식은 치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제였지만 그는 형의 죽음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빠는 언제? 한 달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 났어요. 그 뒤로 엄마가 집 나가서 저희만 남았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야구 모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근데 집 월세도 밀렸고 동생도 아픈데 갈 데가 없어서 할아버지 장례식이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도윤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자신이 철저히 외면했던 형의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도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주님, 어디 계세요? 조문객이 오셨는데. 도윤은 잠깐 주춤했습니다. 소년들을 그냥 두고 갈 수도, 그렇다고 빈소로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형의 존재 자체를 숨겨온 도윤에게 형의 아이들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거든요. 아저씨, 우리 어떡하죠? 소년의 간절한 눈빛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도윤이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이 아이들의 존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같은 거였습니다. 도윤은 소년들을 빈소로 데려가는 대신 장례식장 뒤편 휴게실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휴게실은 낡은 소파와 부서진 자판기가 있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너 누구한테서 들었어? 누가 시켰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이들을 보낸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주는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희 진짜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소년의 옷이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싸구려 티셔츠와 해진 운동화, 그리고 등에 업힌 동생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다는 걸 도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년 등이 젖은 걸 보며 자신도 모르게 휴게실 탁자 위에 있던 수건을 내밀었어요. 동생은 왜 업고 다녀? 엄마가 집 나갔어요. 아빠 돌아가신 뒤에 며칠 있다가. 하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얼마 전에 공사장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할인이가 자꾸 아프고 병원도 못 가고
도윤은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이 죽었다고? 그럼 지금 이 애들은 형의 죽음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한심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나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당황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새삼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래, 오래 아프셨어. 아빠가 할아버지랑 아저씨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옛날에는 세 분이 같이 살았다고.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형이 아이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게 더욱 괴로웠어요. 자신은 형의 존재조차 지우려 했는데 형은 끝까지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상주님 밖에 어떤 분이 상주님 찾으시는데 경찰이랑 같이 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경찰이라니. 설마 이 아이들 때문에 신고라도 들어온 건 아니겠죠? 도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니 우산도 없이 선 형사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강도윤 씨 맞죠? 소년 둘이 여기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형사 뒤편에는 도윤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까지 보였습니다. 조문을 오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소문은 빠르게 번집니다. 그걸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내일이면 회사 전체에 상주가 정체불명의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을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하준이 휴게실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도윤 쪽으로 왔어요. 동생을 업은 채로요. 형사가 하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보호자 누구야? 하준은 눈물을 훔치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도윤은 도망칠 구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회사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형사는 도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상주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도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하자니 지금까지 숨겨온 형의 존재가 드러나고 모른다고 하자니 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이었거든요. 하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빠 동생이에요. 저희 정말 갈 데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무님한테 조카가 있었나? 왜 이제야 나타났지?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이상하게도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형에게 매달렸던 모습. 형,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되라고 울며 졸랐던 기억. 그때 형은 절대 도윤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보호자, 제가 맡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형사는 서류를 꺼냈고 주변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하주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할인이는 열 때문에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하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가 몇 번이나 찾아갔던 거 알아요? 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준의 말이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거든요. 형이 나를 네. IMF 때 아저씨가 대학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간 뒤에 아빠가 아저씨 찾으러 공장까지 갔대요. 근데 아저씨가 만나주지도 않고 우린 남남이라 그랬다면서요. 도윤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도윤은 막 태성정밀에 들어간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죠. 형이 찾아왔을 때 도윤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차 안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할인이가 열대문에 보채자 하준이 조용히 달래는 소리만 들렸어요. 12살 아이가 어른처럼 동생을 돌보는 모습이 도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일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아이 둘을 더 받아들이기에는 좁았죠. 여기서 며칠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 말하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원래 더 좁은 데서 살았어요.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회사에 잠깐 들렀습니다. 장례식 관련 업무를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직원들의 시선이 묘했거든요.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오늘 장례식장에서 조카분들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몰랐네요. 상무님한테 조카가 있다는 거. 도윤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무팀장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그 장례식에서 애들 나타났습니다. 상무가 흔들릴 겁니다. 도윤은 숨을 삼키며 문틈 너머로 귀를 기울였어요. 상무가 옛날에 형이랑 인연 끄는 거, 그걸로 약점 잡으면 이번 구조조정 책임도 상무한테 넘길 수 있어요. 그럼 제 자리는 안전하죠.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에서는 이미 도윤을 밀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믿고 지내던 동료가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스캔들 만들어서 도덕성 문제 제기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긴 사람이 회사 임원 자격이 있겠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도구로 형의 아이들이 이용될 거라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도윤이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재무팀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했어요.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례식 잘 치르셨죠? 그래.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무팀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확인차 묻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 내가 돌보려고. 힘드시겠네요. 상무님 같은 분이 갑자기 육아를.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도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하준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저씨, 할인이가 숨을 못 쉬어요.
도윤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폐렴 의심됩니다. 꽤 심한 상태예요. 입원이 필요하고 보호자 서명 필요해요. 도윤은 펜을 받아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보호자 자리에 지금 자신밖에 없다는 걸. 하준이 병실 의자에 앉아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형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이 아플 때마다 밤새 돌봐주던 형의 모습이요. 아저씨, 할인이 괜찮을까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한 척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신대.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를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회사 일, 동료들의 배신,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모든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의미로 다가오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할인이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회사에서 불려 들어갔습니다. 대표실로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상무, 요즘 소문이 안 좋네. 장례식장에서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면서? 사생활 문제는 회사에 피해주면 안 되지. 도윤이 반박하려 하자 재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상무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라인 횡령건. 상무님 결제 라인에 있던데요? 도윤의 혈압이 순간 올라갔습니다. 횡령이라니. 자신은 그런 결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언제? 재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전자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상무님 아이디로 승인된 거래 내역이에요. 유령거래처로 자재비 빼돌린 것 같은데. 함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결제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자결제 시스템의 기록이 조작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죠.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그런 결제를 조작이라고요? 그럼 누가 상무님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거예요? 재무팀장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미 계획된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상무, 이런 일이 터진 마당에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겠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해.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공이라는 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종이성일 뿐이었다는 걸. 진짜 동료도 진짜 신뢰도 없는 관계들이었다는 걸요. 상무님도 이제 쉬실 때 됐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재무팀장의 말에서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도윤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이었는데 할인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하준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소리치자 하준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저씨한테 주라고. 아저씨가 옛날에
아빠 명의로 대출받고 갚겠다고 했던 돈이래요.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대출 맞았어요. 과거 도윤이 첫 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형 명의로 빚을 냈었거든요. 사업은 실패했고 형이 대신 갚아줬죠. 도윤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갚지 않았어요.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하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이 돈 때문에 아빠랑 연락 끊었다고.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그 돈 때문에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신은 편안히 회사 다니면서 승진하고 있을 때 형은 도윤이 진 빚을 갚느라 힘들어 했을 거예요. 하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늘 말하죠? 책임이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왜 책임 안 져요? 그 말이 도윤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도윤은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아저씨가 아빠한테 한 말, 저도 들었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랑은 더 이상 상관없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은 혈기로 자존심으로 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끝까지 아저씨 걱정하셨어요. 도윤이는 착한 애야.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런 거야라고. 하준이 마지막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가족을 버린 벌은 평생 간다고. 근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도 하셨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형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끝까지 믿어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의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가 나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준이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도 쫓겨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죄책감과 두 아이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장례식장에서 챙겨오지 못했던 아버지 유품을 찾으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준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간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봉투를 받아든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는 형 강도식의 이름이 적힌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라디오 사연처럼 테이프에 마음을 담아 남겼었죠. 차 안에서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윤아, 내가 날 외면한 거, 난 이해하려고 했다. IMF 때 내가 버틴 것도, 내가 도망친 것도 사실은 두려움이었겠지. 형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준이랑 하린이는 내가 외면하지 말아라. 걘들은 너한테 복수하러 갈 애들이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는 애들이야. 도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이 끝내 동생을 미워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였어요. 형의 마지막 메시지는 원망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근데 애들이 혼자가 되게 하지는 마라. 내가 나한테 받았던 만큼만 걔들한테 줘라.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형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형이 내 빚까지 떠맡고도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했다. 근데 이제 정말 힘들어서 내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순간 도윤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동생이 그리워서였던 거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요양원 비용도 사실은 형님이 계속 내셨어요. 도윤 씨가 보내던 돈은 중간에 끊겼거든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한테 돈을 보낸다고 스스로 위안했는데 그 위안조차 거짓이었던 거예요. 형이 모든 걸 혼자 떠맡고 있었던 거였죠. 형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도윤이가 언젠가 깨달을 거야. 가족을 버린 벌보다 가족을 다시 찾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걸 그러셨어요. 그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누명을 벗는 것보다 먼저 소년들을 지키겠다고. 형이 마지막까지 믿어준 그 믿음에 보답하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하준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어? 보육원. 알아보고 있어요. 하준의 답에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아저씨, 회사에서 잘린 거 맞죠? 저희 때문에.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거였죠. 우리가 있으면 아저씨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안 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보육원 같은 곳 안 보낸다. 하준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야. 도윤은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확실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회사 횡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무팀장의 통화 내용, 결제 로그의 이상한 점들, 거래처와의 수상한 거래 내역들. 하나씩 들여다보니 조작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과거에 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형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납품 브로커로 붙어서 형을 속이고 돈을 빼먹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재무팀장이었습니다. 형이 사고로 죽기 직전에 그 사실을 다시 추적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했어요. 형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검색 기록, 그리고 개인 탐정 사무소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설마 형의 사고가. 도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공사장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그 사고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한 회사 횡령도 조작입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 받는 중이었으니까요. 형을 버린 벌을. 그런데 이제라도 멈추고 싶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제출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재무팀장의 조작 흔적들, 과거 형과의 연관성,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조작이라면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형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누명도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형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어요. 형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버린 벌보다 가족을 다시 찾는 용기가 더 어렵다. 이제 도윤은 알 것 같았어요. 벌을 받는 것보다 용기를 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일주일 뒤 도윤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도식 씨 사고건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거든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재무팀장 김진수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사고 전날 밤 통화 기록.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건 공사장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고 당일 김진수가 현장 근처에 있었던 흔적이 발견됐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어요. 회사 횡령건도 함께 수사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로그를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증거를 공개하며 재무팀장을 몰아붙였어요. 결제 로그 조작, 유령거래처 생성, 그리고 수상한 송금 내역들. 김 팀장, 설명해 보세요. 이사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재무팀장의 죄상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식 사고 전날, 당신과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왜 피해자와 연락했죠? 재무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라고 해봐야 정황 증거일 뿐이잖아.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이 가족 타령을 해? 너 형 이름으로 빚냈던 거 다 퍼뜨릴까? 재무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도윤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죠. 그 순간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 들어온 거예요. 소녀는 떨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퍼뜨려도 돼요. 아저씨가 나쁜 짓 했던 거 맞아요. 이사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년을 바라봤어요. 근데 하준은 도윤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저씨가 지금은 도망 안 가요. 저희 동생 병원에서 밤새 지켰어요. 그리고 아빠가 당한 일도 밝혀내려고 경찰서까지 가셨어요. 소년의 말에 이사회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재무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소년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직접 입으로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형을 버렸습니다. 형 명의로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았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벌 평생 받는 거 맞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벌이 아이들까지 삼키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도윤의 고백이 끝나자 대표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김 팀장,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직위 해제 조치하겠습니다. 재무팀장은 그 자리에서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강도식이 과거 일을 파헤치려 했어요. 제가 그 공장에서 빼먹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니까. 재무팀장이 드디어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진짜 사고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 만나자고 한 건 맞습니다. 입막음하려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형이 과거 피해를 다시 추적하고 있었고 재무팀장이 그걸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수사는 본격화됐고 재무팀장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사회적 지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나 성공이 아니라 두 아이의 미래였거든요. 하준이 이사회실을 나오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용기 냈어요. 그래, 고마워. 이제 아저씨도 용기 낼 차례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성공 뒤에 숨어서 진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 이제는 달라질 때였어요. 하준아. 네. 앞으로 삼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소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삼촌. 그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어떤 직책보다 소중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었거든요. 저녁에 병원에서 퇴원한 할인이가 두 사람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형과 삼촌이 화해한 건 알 수 있었어요. 삼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준의 질문에 도윤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 어떻게든. 그날 밤 도윤은 형의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들었어요. 형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가족을 버린 벌은 평생 간다. 그래도 가족을 다시 붙잡는 용기도 평생 간다. 도윤은 이제 그 용기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용기를요. 6개월 뒤 도윤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중소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안정적인 월급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도윤의 집에는 전에 없던 소리가 생겼습니다. 삼촌, 동생 숙제 또 안 했어. 하준아, 목소리 좀 낮춰. 할인이 깰라. 아니야. 삼촌이 봐야 해. 할인이가 맨날 딴짓만 해.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요했던 집이 이제는 시끌벅적했어요.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 삼촌 말고 뭐라 부르기로 했냐? 하주는 잠깐 머뭇거리다 작게 말했습니다. 삼촌. 도윤은 그 한 단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직도 형의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도윤은 작은 사무용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형이 남긴 빚을 갚고 아이들 학용품까지 사려면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아이들 잘 크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하주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집안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삼촌, 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저녁 하준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럼 경찰관은 어때요? 아빠 사건 해결해준 형사 아저씨처럼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준이라면 잘할 거야. 삼촌은 후회 안 해요? 예전 직장 그만둔 거요. 도윤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거짓말하면 금방 들킬 아이였어요. 가끔은 후회해. 솔직히 말하면 돈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너희랑 함께 사는 건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 왜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더라고. 하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도요. 삼촌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던 어느 비 오는 날, 셋은 우산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동생을 업지 않았어요. 하린이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삼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윤은 웃었어요. 그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벌은 받되 남은 삶으로 갚을게.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하린이가 말했어요. 삼촌,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이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 거예요? 물론이야.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잠든 뒤 도윤은 거실 한쪽에 놓인 형의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테이프 위에는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을 버린 벌은 평생 간다. 그래도 가족을 다시 붙잡는 용기도 평생 간다. 도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벌과 용기는 별개가 아니라는 걸. 벌을 받으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내면서도 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리요. 예전 도윤은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승진하고 돈 벌고 사회적 지위를 쌓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함께 밥 먹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가게 운영도 어렵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준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끔 반항하기도 했고 하린이가 아플 때는 밤새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책임이라는 게 뭔지,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도요. 도윤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마음속으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마지막까지 날 믿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그리고 도윤은 매일 그 다짐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벌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요. 가족을 버린 벌은 정말 평생 갑니다. 하지만 가족을 다시 붙잡는 용기도 평생 가는 거였어요. 도윤은 이제 그 두 가지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